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탓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민원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부터 흡연에 따른 악취, 쓰레기 투기, 주차 시비 등등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이웃 간의 분쟁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평환 광주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박현선 아름다운 사람들의 달란트 갈등 해결 컨설팅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박세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공동주택 이웃 간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안평환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약 65%에 70% 정도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주택이 이제 노후화되는 경우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더 미비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를 LH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역사적으로 조금 짚어보자면 네. 우리나라가 80년대에는 산업화가 지속화되면서 농촌의 인구랄지 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상당히 중심 이슈로 등장합니다. 80년대까지는. 근데 80년대 들어서고 나서 90년대 들어서면 공급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발생하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0년대의 공동주택의 주요 이슈는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드러나죠.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관리비의 비리 문제 네. 이게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요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더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아파트 문제의 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실 문제가 한 10% 정도 발생해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가 30년 이상 오래됐다. 그다음에 거기에 그 아파트 자체가 교통상의 불편함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평수가 7평에서 8평밖에 안 되니까 좀 사는데 불편하죠. 예, 30년 전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예, 지금은 불편한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노후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조금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중요한 이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실 문제랄지 소위 말해서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필요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말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더 늘려가는 어떤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는 혹시 사례가 될 수 안평환 센터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에서도 지금 2010년 5월에 제 기억으로 보니까 이 광주 공동주택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개소로 형식상으로 이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변호사랄지 회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뭐 한 달치 또 전문위원도 위촉을 하고 또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실제 형식은 갖췄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기구로 뭔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무원 조직의 어떤 하부 조직적 성격으로 가지고서는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아파트 내에서 관리비 문제, 회계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술 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하는데, 민민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이제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해결센터 내에 주민들이 주민화해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 공동체의 역량의 힘으로 그 주민들이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게 자원봉사의 힘만으로 과연 이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대단히 이 분쟁의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임적인 문제를 자원봉사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출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안정적인 틀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소통방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 가서 당장 싸우는 문제가 가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방을 운영해서 서로 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잠깐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뭐 자연스럽게 광주의 이야기로 이제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가고 있는 광주의 모습, 사실 시 차원에서는 자문단 형식으로 광주 이런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활동은 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다들 안평원 센터장께서도 이 주요 광주의 지원 정책, 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인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뭐 패널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조금 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문 인력과 또 예산이 뒷받침된 가운데 일들이 펼쳐져야 실질적인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층간소음부터 또 이웃 간의 폭행 사건도 뭐 굉장히 많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들이 늘고 있는데, 주요 분쟁 현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분쟁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를 좀 빠뜨렸는데, 그 광주시가 지금 2030 주거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주시 주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준비를 작년 5월부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아파트 공급은 지금 의외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민들이 수요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사안도 뭔가 좀 답을 좀 내놔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냐, 이런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 결과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분들의 주거복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좀 주거종합계획에 2030 주거종합계획에 아마 좀 담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공동주택의 분쟁이 여러 현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방금 전에 뭐 70% 80%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닭장처럼 생긴 구조 자체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그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분쟁에 대한 관련한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총 1,471건이 네. 1,47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예, 네. 층간소음이 약 420건 정도로 해서 28.5%, 약 30% 정도가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 2위는 생활로스, 3위가 애완견, 반려견 문제랄지, 4위가 층간 흡연, 5위가 주차 문제, 뭐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좀 접수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됐다가 심지어는 이제 폭행까지도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행이랄지 법정 문제까지 가기 전에 네. 이런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서 또 소통방 운영을 통해서 그 사전에 갈등 대상자 간에 이렇게 화해 조정을 하고 또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층간소음 가장 많군요. 또 분쟁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사실은 표면으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신 건데 잠재적으로 층간소음도 참고 계신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네. 아무튼 층간소음은 70% 이상이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네. 또 아이들 뛰는 뛰는 소리, 네. 예, 이거거든요, 사실 70%.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른들이 사력 있고 배려 있는 마음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야 뭘 뛰어놀고 이러든 뭐 이렇게 네. 하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어른들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뭐랄까요, 구조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건축 구조상 네. 그 벽식 구조하고 기둥식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로 해버리거든요. 네. 이게 기둥을 두지 않고 바로 철근을 해서 공구리 쳐서 그냥 바로 기둥 역할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상 이게 소음이 발생하면 그 벽을 타고 그대로 네. 소리가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옆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상으로 이게 이제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고, 또 이제 두께의 문제 뭐 네.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최근에 좀 더 두꺼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걸 그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 구조상으로도 이게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조금 뭐 건축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음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소음이 또 잘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네. 층간 흡연 문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담배를 태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끔 발견돼요, 저희 아파트도. 그래서 이사를 해봐도 또 가는 곳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그 아마 자가용 타시기 전에 한 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실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대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전까지는 담배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네. 입구에 원래는 그 담배 잿더리를 놔두지 않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에 깡통을 하나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입구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를, 저는 직접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신 분들,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또 뭐 발코니가 돼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담배를 태신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뭐 담배를 태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리고 네. 이제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상당히 이게 건강상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고 네. 이 흡연 문제를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조금
그 이해가 좀 충분히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네. 이걸 함께 기르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그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받고 반려견 또한 똑같이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같이 네.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는 에티켓이 필요하지만 네. 반려동물은 패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만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가 네. 하루에 11마리씩 되고 있어요. 그게 네. 2019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좀 심각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고 준비되지 네. 못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 문제까지 발생하고 또 학대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분쟁 유형이 워낙 많아서 다 깊이 있게는 못 다루지만 뭐 이제 반려견, 굵직굵직한 어떤 분쟁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창밖으로 그 물건 던지는 거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투척을 하는 것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낙하물 투척 사례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은 좀 뭐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투척해 네. 버린다랄지 또 음식물 찌꺼기까지도 네. 또 페트병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유리병, 네.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차량 같은 경우도 파손되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낙하된 그런 그런 물품 때문에 차가 파손되어 가지고 출근하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뭐 쓰레기 투하하고 이런 것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미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2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신경 쓰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네. 투여를 하니 네. 아파트 올라가는 옥상 문을 뭔가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를 들자면 자동으로 이걸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문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뭐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어떤 이슈가 또 되기도 했는데요. 자,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조금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들까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까지도 안타깝게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갑질 문제가 좀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개선, 또 이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정규직이고 또 거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퇴직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로 말하면 아버지뻘, 우리 아들로 보자면 뭐 이렇게 할아버지뻘 된 어르신들인데 이제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경비원으로서 경비원법에 의하면 경비만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아파트에 가보면 박기현 대표님 알다시피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택배 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들 민원 이야기하면 관리사무소 경비원한테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 전화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박봉의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법령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서 혼란스러운 점이 실제 현장에는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가닥이 좀 쳐져서 내 보기에는 지금 뭐 택배 업무랄지 주차 관리까지도 이제 경비원의 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는 아마
혼란을 그런 규정상의 문제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 또 이런 것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분쟁이 발견이 되거나 혹은 내가 확인을 해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안평환 센터장께서 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인식을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뭐랄까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다르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곳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몇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러듯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쟁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가봤자 실익도 없는데 시간만 길고 별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어떻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얼굴 붉히는 것을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지, 내가 직접 이 갈등의 대상자로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요 아파트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이 있죠. 지금 광주 마을분쟁 해결센터에서는 소통방을 한 59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소통방에 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바로 또 경찰에, 변호사님 말씀하는 경찰에 바로 연락하면 바로 갈등이 더 증폭돼서 이제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결국엔 또 다시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도 내기도 하고 이런데,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중지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의외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분쟁이나 갈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관리사무소에 우선 전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갖고도 안 되면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 소통방에도 좀 말씀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좋고, 네. 감정이 아무튼 가진 가운데 이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면 소음 문제도 당장 위층에서 난지 다른 쪽에 옆에서 난지 그렇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감정이 부딪히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고, 또 법적인 문제가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감정 골이 쌓여서 또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이사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사비용 들고 손해날 일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층간소음 시끄럽다 그러면 올라갈까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중재기관에 먼저 확인을 한다든지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이건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안평환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연선 대표님이 말씀한 것에 좀 덧붙이면 네. 이걸 좀 제도적으로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관리사무소는 시설 관리, 하드웨어에 중심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하시라고 하면, 사람의 DNA란 것은 자기 이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 시설 관리도 잘하고 소프트웨어 공동체 활성화도 좀 잘해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소장들이 계시다면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뭐 저 스스로는 그냥 아파트 공동체 촉진자제, 촉진자 관리사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저는 좀 상상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야 되겠죠. 그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광주시나 지자체가 일부를 좀 보존해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약간만 좀 낼 수 있도록 뭐 한달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할지 또는 뭐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할지 축제를 한다 할지 뭐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 촉진자제를 둬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를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공동 육아를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또 청소를 대형업체에 맡기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시설 관리 문제도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들 스스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가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 또 많이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음 안평환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제도적으로 그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예를 들어 죄송하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갈등의 분쟁과 조정을 이웃분쟁센터라는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입법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웃분쟁 조정센터 지금 광주로 말하자면 광주가 최초로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뒀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갈등관리 기본법이랄지 분쟁조정 기본법, 분쟁해결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제정을 해서 입법화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미시간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접수료에 $2를 부과금을 합니다. $2 부과금을. 그러니까 이것을 $2를 모아서 이걸 나중에 그 분쟁 조정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날이 조속하게 왔으면 좋겠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지금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공 갈등까지도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갈등 조정 담당관제를 둔다 할지 또 갈등 조정 전담 부서를 좀 두어서 이 일이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갈등 해결의 문제, 키는 결국 키워드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란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인데요. 공동주택의 분쟁 문제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 배려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겠죠. 타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먼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